황혼이 짙어지는 시간. 서울의 외곽, 낡은 주택가 골목을 따라 작은 그림자 하나가 흔들거렸다. 박민서 할머니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 시간 같은 길을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꾸준했고 옆에는 털이 희끗희끗한 진돗개 진호가 언제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진호는 민서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홀로 남겨진 지 오래된 삶 속에서 진호는 따뜻한 온기이자 고독을 견디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책을 나섰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발에 밟히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진호는 할머니의 발걸음에 맞춰 꼬리를 살랑이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다. 익숙한 공원 길을 지나 인적이 드문 숲길로 접어들었다. 숲은 고요했고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황금빛으로 부서졌다. 그 평화로운 순간 갑자기 진호가 컹컹 짖기 시작했다. 보통 진호는 낯선 사람에게도 짖지 않는 온순한 성격이었기에 할머니는 의아했다. 진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진호는 할머니의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숲 안쪽으로 몸을 돌려 연신 지저댔다. 그리고는 엉거주춤 발걸음을 옮기며 무언가를 향해 이끌 듯 할머니를 재촉했다. 할머니는 진호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진호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평생을 함께하며 다져진 교감으로 할머니는 진호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진호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은 점점 더 깊어졌고 노을빛이 희미해져 가는 만큼 어둠이 짙어졌다. 할머니는 희미한 기억 속에서 이곳이 과거에 작은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단순한 산책길이 아니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진호는 숲 깊숙한 곳,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공터 앞에서 멈춰 섰다. 그곳에는 낡고 녹슨 철제 상자가 땅속에 절반쯤 파묻혀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상자였다. 진호는 상자를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앞발로 땅을 파헤치려는 신용을 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가갔다. 상자 주변에 흙은 젖어 있었고 묘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덮고 있던 흙을 걷어냈다. 상자의 한쪽 모서리가 부서져 있었고 그 틈으로 낡은 천 조각과 함께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상자가 단순한 오래된 물건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순간 뇌리를 스치는 섬광과 함께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잔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딸, 박은주의 얼굴이었다. 10여 년 전 은주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할머니는 늘 마음 한구석에 석연치 않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딸의 죽음은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그 후로 할머니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진호만이 유일한 위로였다. 상자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과 딸의 죽음이 오버랩되면서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는 상자를 열기 위해 몸을 숙였다. 낡고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이미 오랜 세월 탓에 힘없이 부서졌다. 상자 안에는 곰팡이가 피어오른 낡은 서류 뭉치와 함께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천 조각,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들의 얼굴과 함께 희미하게 남아 젊은 시절의 딸 은주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 속 은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할머니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서류들은 대부분 오래된 계약서나 투자 관련 문서들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할머니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표지에는 은주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딸의 일기장을 본 순간 할머니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이 일기장이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잉크가 번져 읽기 힘든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려워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해요. 이 모든 것이 그 남자들 때문이야. 글씨는 급박하게 쓰여진 듯 보였고 마지막에는 핏자국인지 붉은 흔적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중 한 계약서에는 대성건설이라는 회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대성건설은 최근 몇 년 새 급성장한 대형 건설사로 할머니의 기억 속에도 어렴풋이 남아있는 이름이었다. 딸의 죽음과 대성건설, 그리고 이 낡은 상자 속에 비밀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할머니는 혼란스러웠다. 진호는 할머니의 옆에서 낑낑거렸다. 할머니는 진호를 바라보았다. 진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제는 무언가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안도감도 엿보였다. 진호가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할머니는 직감했다. 마치 진호가 딸의 영혼과 연결되어 할머니에게 진실을 알려주려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할머니는 상자를 다시 닫고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상자의 무게가 아닌 진실의 무게였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숲길을 진호와 함께 걸어 나왔다. 발걸음은 집으로 향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1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다. 딸의 죽음에 대한 오랜 의문이 마침내 풀릴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미지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이 할머니의 심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진호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보살폈다. 진호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옆에 꼭 붙어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잠든 진호를 쓰다듬으며 상자를 다시 열었다. 낡은 서류들과 딸의 일기장. 할머니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다. 딸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진 글씨들은 딸의 삶과 비밀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일기장에는 은주가 다니던 대학교 동아리 이야기,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한 남자에 대한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일기장의 내용은 급변했다. 은주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그 프로젝트가 부정과 비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은주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지만 그럴수록 협박과 압박이 심해졌다고 했다. 그들이 날 감시하고 있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나 봐. 두려워. 하지만 물러설 수 없어.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일기장 속 문구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다. 딸이 죽기 얼마 전까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은주가 대성건설의 비리 문서를 손에 넣었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문서를 숨겨둔 장소에 대한 암시였다. 마지막 문장은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할머니는 희미하게나마 숲속의 상자라는 단어를 읽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진호가 오늘 자신을 이끈 그 상자. 그곳에 딸이 숨겨둔 진실이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진호는 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할머니에게 인도한 것이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힘이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10년간 묻어두었던 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상자 속의 다른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다. 서류들 중에는 대성건설과 관련된 수많은 프로젝트 계약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은주가 일기장에서 언급했던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었다. 계약서에는 수많은 불법적인 조항과 함께 거액의 비자금이 오고 간 흔적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의 최종 수신자는 뜻밖에도 할머니에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과거 딸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으로 왔던 사람들 중 한 명, 바로 강태식이라는 이름이었다. 강태식은 현재 대성건설의 사장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할머니는 몸을 떨었다. 강태식이란 이름은 딸의 죽음 이후에도 여러 번 뉴스를 통해 접했던 이름이었다. 그는 늘 자애로운 기업가이자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에게 강태식은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이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인간으로 다가왔다.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하게 타올랐다. 진호가 이끌어준 이 진실의 조각들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10년간 잊고 지냈던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때였다. 하지만 강태식은 권력과 돈을 가진 거물이었다. 할머니는 일개 노인에 불과했다. 과연 할머니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에게는 진호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딸 은주의 억울한 영혼이 있었다. 할머니는 상자 속에 모든 서류와 일기장을 챙겨 품에 안았다. 이 증거들이 진실을 밝힐 열쇠였다. 어쩌면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할머니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딸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은 깊어지고 할머니의 작은 방에는 낡은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앉아 딸의 일기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딸의 글씨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고통은 할머니의 가슴을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를 심어주었다. 할머니는 딸의 영혼에 맹세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진호는 할머니의 발치에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진호의 존재는 할머니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었다. 마지막 산책이 예상치 못한 이별의 시작이 아닌 감춰진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음을 할머니는 깨달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고요한 밤의 장막 아래 할머니의 거대한 싸움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 숲속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진호는 눈에 띄게 기력을 잃어갔다. 활기 넘치던 진호의 눈빛은 흐려지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할머니는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괜찮을 거라고 다독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죄어드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진호는 할머니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고 이제 진호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견딜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진호를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형편은 넉넉지 못했다. 딸의 사고 이후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겨우 생계만 유지하는 처지였다. 할머니는 진호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다. 진호는 그런 할머니의 눈물을 핥아주며 마치 괜찮다고 말하려는 듯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호를 살려야 했다.
낡은 집을 팔아서라도 진호를 치료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진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숨겨둔 돈이나 값나가는 물건이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고 먼지 쌓인 옷가지들을 헤치던 중 할머니의 손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잡혔다. 상자 안에는 딸 은주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빛바랜 사진첩, 은주가 직접 만든 뜨개질 인형, 그리고 낡은 책 몇 권. 할머니는 딸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과거의 추억에 잠겼다. 사진 속 은주는 늘 밝게 웃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딸의 고통을 이제야 알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그때 사진첩 맨 마지막 장에서 얇은 봉투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빛바랜 사진과 함께 잉크가 희미해진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주로 은주가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찍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은주의 사진도 있었다. 그 남자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음침한 기운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편지를 펼쳤다. 편지는 은주의 친구 김미나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있었다. 미나는 은주가 죽기 직전까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다. 할머니는 미나의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편지 속에는 미나가 은주에게 털어놓는 고민과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중간 부분에서 할머니의 눈길을 사로잡는 문구가 나타났다. 은주야, 요즘 대성건설 일이 너무 이상해.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들이야. 특히 강태식 이사님. 나는 이제 너무 무서워서 이 모든 걸 폭로할 용기가 안 나. 하지만 너라도 꼭 진실을 밝혀줘. 네가 가진 그 자료들. 세상에 꼭 알려야 해. 그게 네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야.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미나가 편지를 쓴 시점은 은주가 죽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강태식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했다. 어제 숲속 상자에서 발견한 서류 뭉치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다.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딸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타살이었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미나는 편지에서 은주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 대해 언급했다. 어제 숲속에서 발견한 상자 속의 서류들이 바로 그 자료들이었던 것이다. 은주는 대성건설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고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10년 동안이나 모르고 살았던 진실 앞에서 할머니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딸의 억울한 죽음을 이제야 알게 된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할머니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진호는 할머니의 울음소리에 놀랐는지 힘없는 몸을 이끌고 할머니에게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핥았다. 진호의 축축하고 따뜻한 혀가 할머니의 손등을 스치자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다. 진호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다시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편지 속에는 미나가 은주에게 마지막으로 만날 장소를 제안하는 내용이 있었다. 내일 오후 2시 학교 앞 카페에서 기다릴게. 꼭 와줘. 하지만 은주는 그날 그 카페에 가지 못했다. 그날은 은주가 사고로 죽은 날이었다. 미나는 은주가 오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편지를 썼지만
끝내 붙이지 못하고 은주의 유품 속에 남겨진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는 미나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미나라면 은주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대성건설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미나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었다. 편지에는 발신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할머니는 막막함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진호의 눈을 마주하자 할머니는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진호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수의사는 진호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 결과 진호는 희귀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치료비는 할머니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도 정보가 필요했다.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숲속에서 가져온 상자 속의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다. 대성건설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들 중에는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계 도면과 함께 의문의 도표와 숫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저 복잡한 서류에 불과했지만 할머니는 딸이 이 모든 것을 목숨 걸고 지키려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읽었다.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할머니의 눈에 익숙한 로고가 들어왔다. 은주가 다니던 대학교의 로고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환경지킴이 동아리라는 글씨가 보였다. 할머니는 딸의 일기장에서 이 동아리에 대한 언급을 읽었던 것을 기억했다. 은주와 미나는 이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며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었다. 아마도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성건설의 비리를 알게 된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는 딸의 대학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미나의 소식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노인이었고 서울은 그녀에게 낯선 곳이었다. 게다가 강태식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할머니를 더욱 위축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진호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다. 진호는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할머니의 옆에 바싹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진호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다시금 힘을 냈다. 딸을 위해, 그리고 진호를 위해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낡은 가방을 챙겨 진호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딸의 대학교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오랜만에 나선 서울 도심의 풍경은 할머니에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할머니는 홀로 떨어진 섬처럼 느껴졌다. 겨우 대학교에 도착한 할머니는 학교 안내실을 찾아갔다. 은주와 미나가 활동했던 환경지킴이 동아리의 위치를 물었다. 안내 직원은 오래된 동아리라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며 관련 학과 사무실에 문의해보라고 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환경공학과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에는 젊은 여학생 한 명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은주와 미나의 이름을 꺼냈다. 여학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모르는 이름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할머니는 은주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미나일 거라고 생각하며 미나를 찾기 위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다. 혹시 김미나라는 학생에 대해 아는 사람 없나요? 예전에 이 동아리에서 활동했다고 들었습니다. 여학생은 컴퓨터를 뒤적거리더니 잠시 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김미나 선배요. 제가 입학하기 한참 전에 졸업하셨던 선배님이네요. 졸업생 명단에 이름은 있는데 연락처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할머니는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이 선배님이 대성건설 비리 때문에 좀 위험한 일을 겪으셨다는 소문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여학생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학생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요? 저도 아주 어렴풋이 들은 적은 있어요. 선배님이 뭔가 큰 사건에 휘말렸고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얘기요. 할머니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었다. 미나 역시 대성건설의 비리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여학생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혹시 이 선배님에 대해 뭔가 아는 다른 사람 없나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학생은 잠시 고민하더니 선배들 중 한 명이 미나와 가까웠다고 했다. 최윤정 선배님이요. 아마 그 선배님은 김미나 선배님의 소식을 알지도 몰라요. 지금은 졸업하고 서울시청에 근무하신다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최윤정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희망이 솟아났다. 할머니는 여학생에게 최윤정의 연락처를 물었고 여학생은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쪽지에 적어주었다. 할머니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다. 학교를 나서는 길. 진호는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할머니의 손길에 고통을 참는 듯했다. 할머니는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텨줘. 진호야, 이제 곧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야. 네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으니 내가 너를 꼭 살릴게. 할머니는 쪽지에 적힌 최윤정의 연락처를 들고 서울시청으로 향했다. 시청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할머니는 그 거대한 건물 속에서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최윤정을 만나는 것이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자 진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할머니는 시청 로비에서 최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낯선 번호라 받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시도했다. 마침내 연결된 전화 너머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하고 은주의 어머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나의 소식을 묻기 위해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최윤정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이내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인 듯했다. 은주 어머니시라고요. 아, 은주.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미나는 사실 저도 미나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은주가 사고를 당한 뒤로 미나도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할머니는 최윤정에게 미나가 은주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대성건설의 비리와 은주의 죽음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최윤정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아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이 일은 위험할 수 있어요. 강태식 사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은주와 미나가 뭔가 쫓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혹시 제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는 최윤정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다음 날 아침 시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최윤정과 할머니가 만났다. 최윤정은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할머니는 최윤정에게 숲속에서 발견한 상자 속의 서류들과 은주의 일기장, 그리고 미나가 보낸 편지를 보여주었다. 최윤정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며 점점 더 표정이 굳어갔다. 이게 정말이었군요. 은주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이거였어요. 저도 예전에 은주에게서 대성건설의 비리,
특히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은주와 미나는 그 프로젝트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을 빼앗는 부도덕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내부 고발을 준비했던 걸로 알아요. 최윤정은 설명을 이어갔다. 대성건설의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는 막대한 이권이 걸린 사업이었고, 이를 위해 강태식 사장은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은주와 미나는 그 과정에서 비리 증거들을 수집했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강태식의 귀에 들어갔고, 강태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을 막으려 했다. 은주는 아마 자료를 가지고 도망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나는 은주가 위험에 처하자 편지를 보냈던 거겠죠. 미나도 그 이후로 완전히 잠적했어요. 아마 자신도 위험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저는 미나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어요. 어딘가에 숨어서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최윤정의 이야기는 할머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은주는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했고, 그 배후에는 강태식이 있었다. 할머니는 최윤정에게 진호를 보여주었다. 이 아이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진호는 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저에게 알려주었죠. 이제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호도 살려야 합니다. 최윤정은 할머니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머니를 돕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강태식의 죄를 밝혀내야 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할머니는 최윤정의 도움에 감사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할머니는 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태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할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는 진호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진호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카페를 나서자. 진호는 갑자기 발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예민한 반응이었다. 할머니는 진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꼈다. 강태식의 그림자가 이미 자신들을 덮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진호를 더 바싹 끌어안았다. 진실을 향한 할머니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최윤정과의 만남 이후 박민서 할머니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딸 은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강태식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할머니에게 주어진 숙명과 같았다. 비록 한없이 약한 노인의 몸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다. 진호는 여전히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옆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할머니는 최윤정이 건네준 조언에 따라 조용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했다. 강태식은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진 인물이었고 함부로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우선 은주가 남긴 자료들을 분석하고 최윤정의 도움을 받아 강태식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최윤정은 자신이 시청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강태식과 대성건설이 관련된 공공사업 문서들을 몰래 열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히 은주가 일기장에서 언급했던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보았다. 서류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지만 최윤정은 탁월한 정보 수집 능력으로 핵심적인 부분들을 빼낼 수 있었다. 할머니는
집에서 은주의 일기장과 숲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일기장에는 은주가 대성건설의 비리를 알게 된 경위와 그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강태식이 주민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환경평가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할머니의 분노를 자아냈다. 은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보고 들으며 증거들을 수집했던 것이다. 서류들 중에는 대성건설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 명단과 함께 거액의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계좌 내역서들도 있었다. 할머니는 숫자에 약했지만 최윤정이 설명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강태식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비리였다. 며칠 후 최윤정은 할머니에게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다. 어머니, 강태식 사장에게는 김상훈이라는 오른팔이 있어요. 대성건설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인물이죠. 은주와 미나가 비리를 추적할 때도 김상훈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었어요. 아마 이자가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김상훈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뇌리를 스치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할머니는 10년 전 은주의 장례식에 찾아왔던 조문객들을 떠올렸다. 그 속에서 할머니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한 남자가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에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한 눈빛을 가졌던 남자였다. 당시에는 그저 은주의 지인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남자의 존재가 심상치 않았다. 할머니는 급히 앨범을 찾아 은주의 장례식 사진을 꺼냈다. 수많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그 남자의 얼굴을 찾아냈다. 사진 속 남자는 어딘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카메라를 의식하는 듯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김상훈이라는 이름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 남자가 은주의 장례식에 왔었다는 사실은 할머니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었다. 은주의 죽음에 깊숙이 관련된 인물임이 분명했다. 할머니는 최윤정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사람이 은주의 장례식에 왔었습니다. 저는 그저 은주의 지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최윤정은 사진 속 김상훈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했다. 세상에 정말 교활한 자였군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장례식에까지 참석하다니. 이제 할머니는 강태식뿐만 아니라 김상훈이라는 인물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상훈이 강태식의 오른팔이라면 은주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실행 범일 가능성이 높았다. 할머니는 김상훈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최윤정은 시청 내부의 정보망을 이용해 김상훈의 과거 행적과 현재 활동들을 은밀히 조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윤정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했다. 김상훈은 과거에 사설 흥신소를 운영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대성건설의 대외협력팀장으로 있지만 사실상 강태식 사장의 사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김상훈이 나서서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김상훈의 직업이 해결사였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얼마나 많은 진실을 은폐했을까. 은주의 죽음도 그의 손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는 김상훈에게 직접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진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김상훈의 사무실 위치를 알아냈다. 대성건설 본사 근처의 허름한 건물에 위치한 그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할머니는 진호를 집에 남겨두고 홀로 김상훈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어둠이 내린 저녁, 할머니는 인적이 드문 골목을 따라 걸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김상훈의 사무실 문 앞,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안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박은주 어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김상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할머니가 사진에서 봤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그대로였다. 김상훈은 할머니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미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은주 어머니라니요. 대체 저에게 무슨 볼일이신지. 김상훈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할머니는 김상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내 딸이 왜 죽었는지 당신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김상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할머니를 안으로 들여보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들어오시죠.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안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김상훈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좁고 지저분했으며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김상훈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김상훈은 할머니에게 차 한 잔을 건네려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돌아가신 분 일인데 제가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경찰에서 이미 단순 사고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김상훈은 시치미를 떼며 발뺌하려 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은주의 일기장과 숲속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꺼냈다. 서류들을 김상훈의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서류들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김상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김상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 담긴 증거들입니다. 당신들이 내 딸을 죽인 것이 분명합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상훈은 서류들을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특히 대성건설의 비자금 내역서와 은주의 필체가 담긴 일기장을 본 순간 김상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더 이상 시치미를 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 잠시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주 씨의 죽음은 저도 마음 아픕니다. 김상훈은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다. 시키면 다 살인도 저지르는 겁니까? 내 딸을 죽여놓고 이제 와서 변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김상훈을 꿰뚫어 보았다. 김상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 모든 것은 강태식 사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자료들을 폭로하려 했어요. 강 사장님은 그걸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김상훈은 강태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는 은주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강태식의 지시를 받아 은주를 감시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그녀가 가진 자료들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는 은주가 죽은 날 밤 은주를 미행했고 은주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사고가 우연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은주 씨가 차에 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료를 빼앗으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강 사장님은 그 사고를 은폐하라고 지시했고 저는 그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김상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김상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구차했다. 그는 은주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김상훈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당신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의 죽음에 대해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들을 경찰과 언론에 넘길 겁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상훈은 할머니의 협박에 잠시 주저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강태식에게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이 노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갈등하는 듯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강렬한 눈빛 앞에서 김상훈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를 강태식에게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면 강태식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는 김상훈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한다면 당신을 보호해 줄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상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백을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안겨주었다. 은주가 가지고 있던 대성건설의 비리 자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강태식은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넘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해 폭력 조직을 동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협박과 테러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중심에 김상훈이 있었다. 은주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증거를 수집했으며 그것을 강태식의 정적에게 넘기려 했다. 은주가 사고를 당한 날, 김상훈은 은주가 만날 사람과의 접선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은주를 막기 위해 뒤쫓았고 은주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면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김상훈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김상훈은 은주가 쓰러진 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했다. 그는 그 서류 가방을 강태식에게 넘겼고 강태식은 즉시 그 자료들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상훈은 자신이 미처 파기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로 할머니가 숲속에서 발견한 상자 속의 서류들이었다. 김상훈은 당시 너무 경황이 없었고 은주가 죽은 것이 알려지면 자신이 위험해질까봐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고 변명했다. 할머니는 김상훈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딸은 그토록 외롭게 싸웠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할머니는 김상훈에게 더 많은 자료와 증거를 요구했다. 김상훈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해 달라는 조건으로 강태식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강태식이 숨겨둔 또 다른 비밀 장부가 있다고 말했다. 그 장부에는 강태식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관련자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김상훈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강태식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김상훈에게 장부의 위치를 물었고 김상훈은 망설임 끝에 장부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장부는 강태식의 비밀 서재,
낡은 그림 뒤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김상훈의 고백을 녹음했다. 혹시라도 그가 말을 바꿀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그리고 김상훈에게 약속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데 협조한다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상훈과의 만남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길. 할머니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김상훈의 고백이 강태식에게 알려질 경우 자신에게도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졌다. 할머니는 진호를 생각했다. 진호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처럼 자신도 진호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했다. 할머니는 최윤정에게 김상훈과의 만남과 그의 고백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윤정은 김상훈의 고백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보았다. 어머니, 이제 강태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김상훈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해요. 결정적인 비밀 장부를 찾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최윤정에게 강태식의 비밀 서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최윤정은 강태식의 서재에 침입하여 비밀 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임을 경고했다. 강태식은 자신의 서재에 최첨단 보안 장치를 설치해 두었을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진호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할머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제가 직접 그 장부를 찾아오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진호의 시간도, 은주의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최윤정은 할머니의 단호한 결심에 놀랐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무모한 짓이라며 말렸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최윤정은 할머니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강태식의 서재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주고 침입 계획을 돕기로 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진호를 끌어안았다. 진호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가느다랗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할머니는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진호야.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부터 할머니와 최윤정은 강태식의 서재 침입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태식의 일정, 경비 시스템, 서재의 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 모든 과정은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할머니는 점점 더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에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열쇠와 진호를 살릴 마지막 희망이 쥐어져 있었다. 강태식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기 위한 할머니의 계획은 최윤정의 치밀한 정보력과 할머니의 굳건한 의지 아래 조용히 진행되었다. 강태식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그의 서재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며칠 밤낮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진호의 상태는 점점 더 위중해졌다. 먹는 것을 거부하고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할머니는 진호의 마른 몸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진호야,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너를 꼭 살릴 거야. 진호는 할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가 서류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진호는 할머니의 발치에서 곤히 잠들어 있거나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응시했다.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읽고 응원하는 듯한 진호의 눈빛은 할머니에게 지친 기색을 잊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어느 날 저녁, 최윤정은 급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김상훈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강태식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강태식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김상훈은 지금 저희가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지만
어머니께서도 조심하셔야 해요. 강태식이 어머니를 노릴 겁니다. 할머니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김상훈이 배신자라는 것을 강태식이 눈치챘다면 자신에게도 위험이 닥칠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강태식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드는구나. 할머니는 더욱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윤정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그날 밤부터 할머니의 집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할머니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진호는 낯선 인기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할머니의 옆에 바싹 붙어 불안하게 지저댔다. 할머니는 진호를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진호야. 할머니가 다 지켜줄 거야. 할머니는 강태식의 감시망을 뚫고 그의 서재에 잠입하기 위한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세웠다. 최윤정은 강태식이 주말마다 해외로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다. 최윤정은 강태식의 서재 도면을 구해왔고 할머니와 함께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했다. 서재는 강태식의 집 지하에 위치해 있었고 이중 잠금 장치와 CCTV, 적외선 감지기 등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어머니, 이곳에 침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윤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전문가를 고용할 돈도 없었을 뿐더러 이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다.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할머니의 눈길이 진호에게 닿았다. 진호는 고통스러운 듯 가느다랗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할머니를 향한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초롱초롱했다. 할머니는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진호는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진호야, 네가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할머니는 진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진호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할머니는 진호의 뛰어난 후각과 본능을 이용하기로 했다. 진호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나 낯선 냄새를 기가 막히게 구분할 줄 알았다. 할머니는 진호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강태식의 서재로 향하는 길과 그곳에 숨겨진 비밀 장부의 냄새를 진호에게 익숙하게 만들었다. 비록 진호의 몸은 쇠약했지만 할머니를 돕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는 듯했다. 드디어 강태식이 해외로 출장을 가는 날이 왔다. 할머니와 최윤정은 강태식의 집 주변에 잠복하며 때를 기다렸다. 강태식의 집은 외곽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에 있었고 담장이 높고 경비가 삼엄했다. 최윤정은 해킹을 통해 집 주변에 CCTV 몇 대를 잠시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할머니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진호를 품에 안은 채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할머니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진호는 할머니의 품에서 가느다랗게 낑낑거렸다. 할머니는 진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겁내지 마. 진호야, 우리가 꼭 해낼 거야. 강태식의 집 담장을 넘어 안뜰로 들어섰다. 적막한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할머니는 최윤정이 알려준 대로 CCTV가 무력화된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했다. 서재로 통하는 지하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온 낡은 도구를 이용해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다. 손은 떨렸지만 할머니는 침착하게 움직였다. 딸의 죽음, 진호의 고통, 그리고
김상훈의 고백이 할머니의 손끝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마침내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할머니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지하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지하로 내려가자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진호의 존재를 느꼈다. 진호는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그녀를 격려하는 듯 했다. 서재 문 앞에는 또 다른 잠금 장치가 있었다. 지문인식 보안 시스템이었다. 할머니는 난감했다. 하지만 그때 진호가 할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문에 코를 가져다 댔다. 진호는 문 주변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작은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앞발로 문 아래쪽을 긁는 신용을 했다. 할머니는 진호가 무언가 발견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호가 가리키는 곳에는 아주 미세한 틈이 있었다. 할머니는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그 틈 속에는 아주 작은 구멍이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그 구멍 속으로 미리 준비해온 가는 철사를 집어넣었다. 최윤정은 강태식의 집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특정 기기를 이용하면 지문 인식을 우회할 수 있다는 팁을 알려주었다. 할머니는 철사를 조작했고 잠시 후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지문 인식 시스템이 해제되었다. 할머니는 진호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다. 진호가 없었다면 결코 이 문을 열 수 없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할머니는 손전등을 켜고 서재 내부를 비추었다. 서재는 생각보다 넓었고 벽면에는 빼곡하게 책들이 들어차 있었다. 한쪽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김상훈이 말했던 낡은 그림 뒤가 바로 이곳일 터였다. 아찔해. 할머니는 그림이 걸린 벽으로 다가갔다. 그림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풍경화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분 나쁜 기운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벽에서 떼어냈다. 그림 뒤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최윤정이 해킹을 통해 알아낸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여러 뭉치의 현금과 함께 낡은 가죽 장부 하나가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냈다. 장부의 표지는 닳아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할머니는 장부를 펼쳤다. 장부 안에는 강태식의 필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숫자들과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비자금 내역, 뇌물 수수, 그리고 강태식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까지. 이 장부가 바로 강태식의 모든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할머니는 장부를 품에 안고 서재를 벗어나려 했다. 그때 갑자기 서재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서재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밖에서는 누군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머니, 갇히셨어요. 최윤정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경비 시스템이 다시 작동했어요. 누군가 저희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 같아요. 강태식이 미리 심어둔 사람이 분명해요.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강태식이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서재 안을 둘러보았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외부와 연결된 통로는 없었다. 서재 안에는 환풍기 소리만이 불길하게 들려왔다. 갑자기 서재 안에 희미하게 가스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직감했다. 강태식이 자신을 이곳에 가두고 증거와 함께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진호는 할머니의 품에서 불안하게 낑낑거렸다.
가스 냄새가 점점 더 짙어지고 할머니의 숨은 가빠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진호를 끌어안았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은주의 억울함을 밝혀야 해. 진호를 살려야 해. 할머니는 온몸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할머니는 서재 안을 미친 듯이 뒤졌다.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가스 냄새가 더욱 강해지고 할머니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진호는 이미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할머니는 진호의 마른 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진호야. 할머니가 너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그때 진호가 할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서재 한쪽 벽을 향해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진호는 벽에 코를 가져다 대고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짖기 시작했다. 마치 벽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듯이. 할머니는 진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낡은 책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책장으로 다가갔다. 책장 뒤에는 벽과 연결된 틈이 보였다.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책장을 밀었다. 책장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책장 뒤에는 작은 비상 통로가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비상 통로를 발견하자마자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통로는 너무나도 좁고 어두웠다. 할머니의 몸으로는 통과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때 진호가 먼저 통로 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진호는 할머니를 돌아보며 낑낑거렸다. 할머니는 진호의 눈빛에서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간절함을 느꼈다. 할머니는 진호를 따라 비상 통로 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통로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할머니는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가스 냄새는 점점 더 강해지고 할머니는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다. 진호는 할머니 앞에서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며 길을 안내했다. 통로의 끝에는 작은 쇠문이 있었다. 할머니는 쇠문을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쇠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할머니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결국 열렸다. 쇠문 너머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할머니의 얼굴을 스쳤다. 할머니는 드디어 강태식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할머니는 진호를 품에 안고 정신없이 뛰었다. 강태식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도로까지 달려갔다.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할머니가 빠져나온 서재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는 진호를 끌어안고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최윤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폭발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다, 괜찮아. 진호도 무사하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는 최윤정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윤정이 차를 몰고 나타났다. 최윤정은 할머니와 진호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진호를 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진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진호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지금 당장 할머니는 애원하듯 말했다. 최윤정은 할머니와 진호를 차에 태우고 급히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 할머니는 진호를 끌어안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진호는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지만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진호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의사는 진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다. 할머니는 초조하게 진료실 문 밖에서 기다렸다. 그녀의 손에는 강태식의 비밀 장부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이 장부가 진호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였다. 할머니는 진호가 살아남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는 진호가 자신을 구한 것처럼 자신도 진호를 구할 수 있기를 빌었다. 이 모든 악몽이 끝나고 진호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강태식에 대한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해야 했다. 동물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공기는 박민서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수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할머니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진호는 최선을 다해 치료받고 있었지만 희미하게 들려오는 의료기구 소리와 수의사들의 낮은 목소리는 할머니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할머니의 손에는 강태식의 비밀 장부가 굳게 쥐어 있었다. 이 장부가 진호를 살리고 은주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최윤정은 할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진호는 강한 아이예요. 분명 이겨낼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진료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최선을 다했지만 진호는 이미 너무 많이 지쳐 있었어요. 독극물과 가스 흡입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이 할머니의 귀에는 수의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진호가 죽었다는 말인가 할머니는 진료실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진호는 하얀 시트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더 이상 희미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진호야, 진호야. 할머니는 진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몸을 끌어안았다. 차가운 진호의 몸에서 더 이상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10년 전 은주를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슬픔이 할머니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진호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모든 것이었다. 진호는 할머니를 위험에서 구하고 진실을 향해 이끌어준 영웅이었다. 그런 진호가 자신의 눈앞에서 싸늘한 죽음이 되어 누워 있었다. 최윤정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진호의 희생은 할머니에게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강태식에 대한 사무치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강태식, 반드시 당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할머니는 차가운 진호의 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맹세했다. 할머니는 진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서재 안에서 가스에 질식해 가던 순간 진호가 힘겹게 몸을 이끌고 낡은 책장 뒤 비상 통로를 발견했던 순간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강태식의 장부. 진호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다. 할머니는 진호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했다. 그리고 최윤정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할머니의 손에는 강태식의 비밀 장부와 김상훈의 고백이 녹음된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강태식의 범죄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할머니의 말을 반신반의하는 듯했다. 한 노인의 엉뚱한 주장이라고 치부하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내민 강태식의 비밀 장부와 김상훈의 녹취록을 확인하자 경찰들의 표정은 급변했다. 특히 장부 속에는 경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과 뇌물 수수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강태식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거물이었기에 수사는 은밀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할머니와 최윤정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협조했고 김상훈 역시
경찰의 보호 아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김상훈은 강태식의 지시로 은주를 감시하고 그녀가 가진 비리 자료를 빼앗기 위해 접근했던 사실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은주가 사고를 당한 것은 우발적인 사고였지만 강태식의 지시로 사고 현장을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강태식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강태식의 비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추악한 비리와 살인교사 의혹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여론은 강태식의 퇴진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태식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언론 플레이를 펼쳤지만 할머니가 제시한 증거들과 김상훈의 진술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강태식은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심지어 할머니와 김상훈, 최윤정에게까지 온갖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호의 희생과 은주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일념만이 가득했다. 강태식은 결국 궁지에 몰렸다. 김상훈의 진술과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장부 외에도 최윤정이 시청 내부에서 찾아낸 대성건설의 또 다른 불법 문서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강태식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검찰은 강태식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강태식은 긴급 체포되었다. 강태식의 체포 소식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다는 희망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 할머니는 강태식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진호는 돌아오지 않았고 은주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다. 할머니는 진호의 유골을 수습하여 집 근처 작은 공원, 진호와 함께 마지막 산책을 했던 그 숲이 보이는 곳에 조용히 묻어주었다. 할머니는 진호의 무덤 앞에서 한없이 흐느꼈다. 진호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의 삶의 동반자이자 지친 영혼을 위로해준 친구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영원히 할머니의 곁을 떠났다. 진호야, 정말 고마웠어. 네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이 모든 진실을 영영 알지 못했을 거야. 내 희생 잊지 않을게. 편히 쉬렴. 할머니는 진호의 무덤에 놓인 작은 묘비석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진호의 죽음은 할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강한 결심을 심어주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진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은주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도록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싸워야 했다. 강태식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강태식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고 딸과 진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최윤정은 할머니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상훈은 증인으로 나서서 강태식의 모든 범죄를 증언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는 김상훈의 진심을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재판날, 법정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박민서 할머니는 낡은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강태식은 피고인석에 앉아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할머니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증언했다. 숲속에서 진호가 상자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은주의 일기장과 미나의 편지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된 과정, 김상훈과의 만남, 그리고 강태식의 서재에서 비밀 장부를 찾아냈던 순간까지 할머니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진호의 희생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강태식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진호의 희생에 대한 할머니의 증언은 법정 안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제 진호는 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가족이었고 저의 영혼을 지켜준 수호 천사였습니다. 강태식 당신은 제 딸뿐만 아니라 제 진호까지 죽였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할머니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뜨거운 박수갈채와 함께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강태식은 할머니의 증언에 분노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미 모든 증거와 증언이 그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진호의 희생은 할머니에게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었다. 그의 용감한 행동으로 얻어낸 증거와 그의 죽음으로 인해 할머니가 얻게 된 강한 의지는 강태식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할머니는 진호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즉 진실을 밝힐 용기를 끝까지 놓지 않았다. 박민서 할머니의 증언은 법정을 압도했다. 진호의 희생과 딸 은주의 억울한 죽음이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자 강태식은 더 이상 자신의 오만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피고인석에서 할머니를 노려보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할머니의 증언은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무치는 한과 사랑, 그리고 정의를 향한 맹렬한 의지가 담긴 고발이었다. 재판은 강태식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검찰은 할머니가 제출한 비밀 장부와 김상훈의 녹취록을 비롯해 최윤정이 추가로 찾아낸 대성건설의 비리 문서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문서들은 강태식이 어떻게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폭력을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환경평가보고서를 조작하고 반대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해 폭력 조직을 동원한 사실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강태식의 변호인단은 갖은 방법으로 증거들을 반박하고 증인들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애썼다. 그들은 김상훈이 자신의 죄를 경감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할머니의 증언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그러나 검찰은 빈틈없는 논리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고 결정적인 증거들은 강태식의 변명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김상훈은 증인석에 서서 강태식의 지시로 은주를 감시하고 그녀가 가진 자료를 빼앗기 위해 미행했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는 은주가 사고를 당한 날 밤의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강태식이 사고를 은폐하고 자신에게 협박하여 진실을 감추도록 지시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증언은 강태식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김상훈은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며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 그의 진술은 비록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태식의 또 다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 수많은 사람들을 유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잔인한 인물임이 밝혀졌다. 특히 은주를 살해한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것은 강태식이었고 김상훈은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강태식은 김상훈에게 은주를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김상훈은 그 지시에 따라 은주가 가진 자료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고를 위장하여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이다. 진호가 발견한 숲속에 상제 은주가 숨겨둔 자료들이 있었고 강태식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진실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딸이 겪었을 마지막 순간의 공포와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복수심과 함께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희망이 싹텄다. 강태식은 최후 변론에서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이 음모와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국민과 법원을 기만하려 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은 그를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재판의 마지막 날,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이 왔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판사의 입에서 강태식의 이름과 함께 유죄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강태식은 살인교사, 횡령, 배임, 불법 로비 등 수많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는 은주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진호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죄까지 더해져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 안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어진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렸던 슬픔과 분노가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진호는 영원히 할머니 곁을 떠났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박수를 보내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할머니,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정의가 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환호 속에서 진호가 묻혀있는 작은 언덕을 떠올렸다. 진호가 없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고 강태식은 자신의 죄를 숨긴 채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진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김상훈은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속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강태식에게 협조했던 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공로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김상훈은 할머니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할머니는 김상훈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은 받아들였다. 최윤정은 할머니의 곁에서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할머니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윤정은 이 사건을 통해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강태식의 처벌로 인해 정의가 구현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딸의 죽음과 진호의 희생은 할머니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최윤정과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할머니를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진호가 항상 잠들던 자리, 그의 낡은 방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진호의 천이 사라진 방석은 차갑게 느껴졌지만
할머니는 그곳에서 진호의 온기를 느꼈다. 진호는 비록 육신은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할머니의 곁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할머니는 믿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진호가 묻힌 작은 언덕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는 진호의 묘비석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진호야, 너의 희생 덕분에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았다. 네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할머니는 절대 잊지 않을게. 이제 편히 쉬렴.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진호의 마지막 산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깨달았다. 진호는 할머니에게 진실을 밝힐 용기를 주었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선물했다. 할머니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것이 진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었다. 강태식의 심판 이후 세상은 박민서 할머니를 정의의 할머니라 부르며 찬사했다. 언론은 할머니의 용기와 진호의 희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진호와 은주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상실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사랑하는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은 할머니의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처럼 남아있었다. 할머니는 진호가 묻힌 작은 언덕을 매일 찾아갔다. 진호의 묘비석을 어루만지며 할머니는 조용히 이야기를 건넸다. 진호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네가 좋아했던 꽃이 피었어. 할머니는 진호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심장이 시큰거렸지만 동시에 진호가 자신에게 남긴 용기와 사랑을 되새겼다. 진호는 할머니에게 진실을 밝힐 용기를 주었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선물했다. 최윤정은 할머니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는 할머니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할머니의 새로운 삶을 도왔다. 최윤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 지식과 인맥을 활용해 할머니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새로운 집을 찾아보고 과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할머니는 최윤정의 도움으로 강태식이 저지른 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이웃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들 역시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다. 할머니는 그들과 함께 재개발 과정에서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활동을 통해 할머니는 자신의 슬픔을 치유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어느 날 할머니는 최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나는 아직도 찾을 수 없는 게냐? 최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까지 미나 선배의 소식은 없어요. 강태식이 체포된 후에도 미나 선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 강태식의 추적을 피해 깊이 숨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미나 선배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미나의 소식에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미나가 무사하기를 바랐다. 미나 역시 은주와 함께 진실을 밝히려 했던 용감한 영혼이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미나도 언젠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시간은 흘렀고 할머니의 일상은 조금씩 평화로워졌다. 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진호가 묻힌 언덕에 가서 진호에게 인사를 건네고 오후에는 공원에 나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의 주변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할머니는 진호 덕분에 그리고 최윤정 덕분에 다시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할머니는 진호의 무덤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품에는 진호가 가장 좋아했던 낡은 공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진호와의 마지막 산책을 떠올렸다. 그날의 비극은 할머니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시작점이 되었다. 진호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에게 용기를 주었고 은주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안겨주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호와 은주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그것이 진호와 은주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할머니는 생각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진호의 묘비석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진호야. 네가 있어 할머니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이제 할머니는 괜찮아.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할머니는 진호의 공을 품에 안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자 옆에는 보이지 않는 진호의 그림자가 함께 걷는 듯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진호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이별은 슬픔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뿌렸다. 할머니의 삶은 이제 사랑과 용기, 그리고 평화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